네, 그러면 집단 상담 9주차 두 번째 영상, 탐색 단계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단계에서 앞에 이제 탐색 단계의 특징 5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탐색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가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4가지 임무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53쪽 보시면 되고요. 4가지 임무는 첫 번째 상호작용 촉진, 두 번째 구조화 및 모델링 실시, 세 번째 문제행동 개입, 네 번째 실내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됩니다. 탐색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좀 와닿지 않거나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집단을 시작하고 나서 집단이 이제 무르익기 전에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임무는 상호작용 촉진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 촉진은 아무래도 앞에서 특징을 보셨을 때 집단원들이 탐색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죠. 소극적 참여를 하면 집단에서 역동이 많이 발생하거나 응집력이 잘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처음에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임무를 이때 하셔야 되고요. 그럼 상호작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 적극적 경청, 연결, 앞에서 이제 집단 기술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부분들인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대하상자 9-3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원이의 예원이의 이제 이야기가 있고 예원이가 질문을 해요.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나서 나가버릴까 싶은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이랬을 때 리더가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냥 대화가 흐름이 좀 끊겨버리죠. 이때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미소를 지으면서 예원이는 엄마의 훈계에 대한 감정을 엄마에게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드나 보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되돌려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뚝 자르는 게 아니라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화 실시 및 모델링이에요. 일단 구조화는 집단 시작 수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단 시작은 사실 탐색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 리더는 집단에 대한 구조화를 실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델링을 통해서 집단원들이 이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가 적극적이고 지지적이면 모델링이 되면서 집단원들도 적극적이고 지지적일 수 있는데 교재 454쪽에 보시면 어떤 연구를 51개 연구를 살펴봤더니 연구의 78%에서 적극적이고 지시적이고 구조화된 집단 상담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조화는 이제 교재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단원들의 의존하려는 마음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을 잡기에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집단의 초기에는 집단원들의 교류 방향이 집단 상담자, 리더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좀 겹쳐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리더가 이렇게 있으면
의사소통이 이렇게 리더에게 다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서로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구조화랑 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과정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집단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이제 구조화와 모델링을 통해서 집단원들이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 잘 이해해서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행동 개입이에요. 자, 탐색 단계부터도 문제행동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화에서 어떤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알아도 행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했음에도 집단원의 문제행동은 당연히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초기이고 탐색 단계라는 이유로 이 문제행동의 개입을 바로 안 하면 이 문제행동이 뭔가 허용되는 것처럼 집단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행동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되는 것처럼 돼서 예를 들면 조언이나 충고를 했는데 그게 별로 뭐랄까 차단되거나 작업이 안 되면 계속해서 조언과 충고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집단의 방향이 되게 좀 생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탐색 단계라고 해도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리더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초심 집단 리더의 경우에는 이 문제 행동에 개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규범에 대해서 알려주면서도 너무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않고 차단이라는 기술 배우셨죠? 그런 차단이라는 기술을 통해 부드럽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집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탐색 단계에서 리더가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느낌을 주면 집단원이 되게 상처 입거나 집단을 떠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개입을 할 때는 부드럽게 신중하게 개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하상자 9-4에 보시면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훈이라는 사람이 사실 집단에 좀 걸맞지 않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씨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야기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군요. 이렇게 차단을 하지만 좀 부드럽게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훈이가 네, 약간 머쓱하죠. 사회생활에 대한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웃으면서 그랬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문제행동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 분위기 조성이에요. 자, 신뢰 분위기 조성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집단 상담 초기 단계, 탐색 단계의 특징이 신뢰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낮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때 이제 신뢰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리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느냐? 집단원 개개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리더가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불안한 상태로 임하고 있는데 리더가 되게 수용적이고 나에게 되게 공감적인 태도를 날 대하면 빨리 여기가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내가 여기서 나를 좀 더 오픈하고 좀 변화를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보시면 신뢰감 촉진을 위한 지침이 글상자 9-5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뢰감 촉진이 되느냐? 첫 번째, 집단 참여 행동을 적극 강화한다. 참여를 했을 때 엄청 막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지속적으로 드는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세 번째, 집단원의 강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네 번째, 집단원이 자신의 개방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게 사실 중요한데, 집단은 개방을 좀 깊이 있게 할수록 치료적으로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덜컥 자기 개방을 하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편하게 느끼거나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이고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내가 여기를 믿을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집단 상담자의 시범을 통해 경청과 피드백 나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인물을 살펴봤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탐색 단계에서 그러면 촉진을 활발하게 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촉진을 시킬 수 있는지 전략들을 볼 거고요. 이 전략은 총 7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내용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7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집단 참여 목적의 명료화입니다. 집단원들이 뭔가 생산성 있게 자기의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 얻어가려면 첫 번째 단추로는 목적을 명료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촉진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 집단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7쪽 중간에 보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리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집단원이 이 집단에 거는 기대가 무엇이고, 이 집단 참여를 하는 동기가 뭐고, 어떤 걸 얻고 싶어 하지? 이거를 좀 미리 탐색을 하는 건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집단원들이 자신의 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면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집단 규범 발달입니다. 집단 규범 발달은 집단 발달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규범을 정한 거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규범이 일단 뭐냐면 집단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집단원에게 기대되는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범도 있고 암묵적인 규범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더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뭔가 개입을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458쪽의 아래쪽에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면 집단원 사이에 집단 상담자에 대한 질문이나 도전을 허용하면 안 되는 그런 규범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러겠죠? 이거는 명시적인 규범이 없는데도 이렇게 암묵적인 규범이 형성될 수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소극적인 집단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자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약간 반복되면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순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촉진을 위해서는 좋은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상자 9-7에 보시면 집단 규범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냥 읽었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집단의 성과에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집단 규범이 명시적 규범과 암묵적 규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명시적 규범은 집단의 형태랑 관계없이 어떤 집단에서든지 공통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행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집단 규범이 이 명시적 규범에 해당을 한다면 그 밑에 보시면 암묵적 규범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집단에 대해 집단원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 기준. 그래서 암묵적 규범은 집단원이 집단은 뭐든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 곳이야 라는 잘못된 좀 선입견이 있으면 그거를 규범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집단 응집력 증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이 탐색 단계에서는 집단 응집력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기 전이겠죠. 근데 이거를 서서히 응집력을 만들어 나가야 다음 단계인 작업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인 생산 단계로도 진입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응집력이라는 거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응집력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재 460쪽 아래쪽에 보시면 집단 응집력이란 집단 내에서 우리라는 의식 또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응집력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전공의 학생들로 만나게 되는데 이 학생들끼리도 우리는 함께 뭔가 해나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우리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좀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데 우리라는 의식이 없으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제가 잘 되든 말든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의식이 중요하고 이 우리라는 의식이 있어야 서로 도와주면서 집단에서의 치료적인 작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갈등을 겪거나 고통이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하면 이 우리라는 의식, 응집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같이 겪을수록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 이런 으쌰으쌰 이런 마음이 더 이제 증진이 되는데요. 응집력이 높으면 함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집단에 남아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응집력이 낮으면 집단 내가 나가도 그만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교재 461쪽 보시면 글상자 9-8에 응집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을 운영하실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우리 집단이 지금 응집력이 별로 형성이 잘 안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험 시도를 꺼린다거나 비밀 유지 원칙이 잘 안 지켜지거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거나 자기 개방이 줄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응집력이 형성된 것의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에 참여하고 모임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462쪽 글상자 9-10에 나와 있어요. 증진하기 위해서 집단의 목표와 개개인의 목표를 함께 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고 서로 뭔가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집단 참여를 모든 집단원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응집력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단 상담자의 시범인데요. 이제 모델링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집단 리더가 직접 본보기가 돼서 집단에서 했을 때 좋은 행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리더가 자기가 보여줌으로써 집단원들이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463쪽 보시면 집단 상담자가 첫 번째 줄에 비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5번째 촉진 전략,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집단이 시작됐을 때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을 해서 사람들이 이 집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주의 깊은 경청은 집단원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인 동시에 중요한 치료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9-11에 보시면 경청이 어려운 건 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나 폐쇄 질문을 자꾸 쓰거나 듣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뭘 말하지에 집중한다거나 등등. 아니면 맨 마지막 6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조언, 충고, 제안 이거를 너무 남발하시면 대화 의사소통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리더가 주의 깊은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보기가 되어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기 탐색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감적 이해예요.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이 공감적 이해에는 공감과 이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원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 인지적인 부분을 이해도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집단원이 느끼는 것도 공감을 하는,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은 리더나 다른 집단원이 공감적 이해를 해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자신의 이슈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근데 이 공감적 이해가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464쪽 글상자 9-12에 보시면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비판적인 말로 응답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등등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려 깊은 직면이에요. 자, 개인 상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직면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을 텐데 직면은 개인 상담에서는 초반에는 좀 오히려 안 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단에서는 빠르게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도 직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면을 세게 하셔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 신중하게 여기서도 활용하라고 써 있죠.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거친 방식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 직면은 언제 하느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직면을 하는 거죠. 집단원의 말과 행동, 말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내서 자신의 모순점을 통찰하게 한다라고 이제 직면에 활용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직면이 어떨 때 필요한지 불일치의 예시가 교재에 제시가 됩니다. 글상자 9-13에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직면을 해주시면 되게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면서 웃는 경우, 또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은 드러나는데 말로는 아무 느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집단 참여에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팔짱 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등등. 네. 그리고 이제 직면이랑 해석이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해석과 직면 반응의 비교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그 탐색 단계의 촉진 전략을 배워봤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작업 단계는 이제 10주차 때 배우도록 할 건데, 작업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탐색 단계를 하시면서 한 1, 2회기 정도 요거를 하면서 이제 작업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가 글상자 9-1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9가지가 있죠. 읽어보시면 요런 게 형성이 되면 우리 집단이 탐색 단계에서 이제 작업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됐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탐색 단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 때 작업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